네, 그럼 저희 이어지는 토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 좌장 맡은 공적인 사적 모임의 오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앞에서 발제해 주신 두 팀 너무 잘 들었고 연구가 다 맞춰지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 퀄리티면 나중에 어느 정도의 연구 보고서가 나올 것인가, 퀄리티에 대한 기대가 한껏 커졌습니다. 또 그러면서 사실 이번 토론의 주제 그 청년이 이야기하는 더 나은 녹색 ODA와 좀 관련을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뭐 기후 테크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흐름이 뭐 이번 정부 같은 경우도 녹색 ODA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지난해 뭐 카비였죠,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금이 신규로 신설된다라는 것도 이제 합의가 되기도 하면서 어쨌거나 기술이나 재원의 면에서는 계속해서 녹색 ODA에 박차를 가하는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개발업력 현장에서는 지금의 이 기후 재원과 기후 테크가 가장 낮은 풀뿌리까지 잘 도달하고 있는가?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충분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인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뭐 녹색 ODA 관련된 뭐 예산은 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혹은 뭐 코이카라든지 발주처들에서 나오는 예산들을 보면은 녹색 ODA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따로 분류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정책 같은 경우도 좀 미비한 부분도 있고, 또 성과 지표도 많이 부재하단 말입니다. 관련 전문가, 녹색 ODA 관련 전문가는 어디 있나? 에도 늘 궁금한 점이 있고, 뭐 국내에는 나름대로 관심이 있다라고 하지만 현지 정부, 특히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그 지역 정부 같은 경우도 녹색 ODA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좀 있을 것이고요. 또 각자 일하시는 기관들이 있을 텐데 각 기관에서 의사결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 녹색 ODA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에 있어서 젊은 활동가들만큼의 관심이 이제 있으신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역시 붙습니다. 거기다가 뭐 CSR 같은 사업 하게 될 경우에는 좀 실무자들 약간 멘탈이 좀 나가는 경우 있죠. 그린워싱 같은 걸 대놓고 요구한다든지 하는 걸 보면 여전히 우리가 지금 다양한 현실적인 한계에 좀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 대응에 있어서 매우 공급자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 개도국의 지역 주민들이 계속해서 소외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하고 일부러 더 그들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끌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탄소 중립은 이룰지언정 불평등은 더욱더 강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포럼 그 저희 현장으로부터 제언을 듣다에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더 나은 녹색 ODA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젊은 활동가들, 현장 경험도 있고 제안도 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활동가들이 좀 모여서 더 나은 녹색 ODA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갖고 난 다음에 저희가 플로어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까지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 소개 드리고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즘 핫하죠? 코너스톤 TNM의 우리 우승은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네, 필리핀에서 또 혁신적인 일을 많이 하고 계셔서 오늘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우리 열매나눔 인터내셔널 또 베트남에서 열심히 활약하시다가 또 많은 이야기거리를 들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류누리 대리님 모셨습니다. 네, 또 우리 또 유수의 또 우리 기업 버켈라에서 모니터링과 평가를 다양한 사업들 많이 하시면서 경험도 많고 역량도 많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이은샘 팀장님도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핫하죠? 우리 공적인 사적 모임의 뉴스레터 김치앤칩스 만들고 계신 우리 현정훈 팀장님도 모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진행은 직함 빼고 님으로 승훈님, 정훈님 이렇게 님으로 통칭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청년도 있고 청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젊은 활동가들이 또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자리에서 청년 활동가라고 하면은 약간 전문성에 대해서 물음표가 붙을 때가 있어서 지금부터는 청년이라는 말은 잘 쓰진 않고 상대적으로 젊은 활동가들이 하는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준비되어 있는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질문을 사전에 3가지를 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각자의 경험에 대해서 좀 여쭤봤어요. 녹색 ODA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셨거나 혹은 M&E를 한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녹색 ODA에 해당되는 사업이라 함은 리우마커에 마킹되는 뭐 기후변화 적응이나 저감 아니면 생물 다양성, 뭐 사막화 방지
같은 활동에 적용이 되는 사업, 혹은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기후 렌즈를 끼고 기후 관련 액티비티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신지, 혹은 그것을 관리한 경험이 있으신지를 이제 여쭤봤습니다. 좀 먼저 우리 이은샘 팀장님께 좀 답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야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국제개발협력 전문 컨설팅 기업 주식회사 버켈라에서 모니터링 및 평가팀장 맡고 있는 이은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의 녹색 ODA 추진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버켈라는 국제개발협력 전문 컨설팅 기업입니다. 저희는 이제 ODA 프로젝트 발굴과 기획부터 타당성 조사, 자원 및 위험 관리, 성과 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까지 ODA 사업의 모든 사이클에서 국제개발협력 전문성을 기반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 관련된 저희 사업의 경험과 의견을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금 모니터링 평가팀에서 맡고 있는 사업들 중에 녹색 ODA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개도국의 신재생 에너지 확장을 위해서 전력 주파수 조정용 ESS 구축을 진행하는 사업을 현재 서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에너지 접근성이 낮은 개발도상국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형 태양광 시설 구축 사업이나 마이크로그리드 시설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기획과 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산업 분야 사업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기후변화 감축과 관련된 사업들을 또 하고 있는데요. 중남미 지역의 친환경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노후 디젤 저감 장치 DPF라고 부르는데 그 해당 DPF를 시범 보급하는 사업과 전기차 등 이모빌리티의 보급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들을 현재 기획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는 직접적으로 기후 관련 요소가 들어있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대규모 인프라나 기자재가 투입되는 산업 분야의 특성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성과 관리하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금 최근까지 이제 현장 파견 생활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온 우리 류누리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류누리입니다. 저희 열매나눔 인터내셔널은 열매나눔 재단과 뿌리를 같이 하는 곳으로 자립이라는 키워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르완다와 말라위에서 농업 사업을 하고 있고 캄보디아에서 사회적 경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 오랫동안 소득 증대 사업을 하다가 최근 기후변화까지 확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후변화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건 좀 특별하다면 특별하고 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메콩 델타, 베트남 남쪽에 있는 메콩 델타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뭄과 홍수도 많이 심하고 가뭄이 심해지다 보니까 염수가 이제 올라와서요. 바닷물이 올라오면서 그런 게 농작물을 망치기도 하고 또 집 바깥까지 이렇게 흘러오기도 하고 하수구가 역류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가시적으로 보이면서 현장에서 사업을 하던 저희가 자연스럽게 기후변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업에 녹여내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건 토지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들이 이제 강물에 휩쓸려서 점차 침식되면서 길이 많이 좁아진다거나 혹은 집 앞까지 길이 좁아지는 일들이 잦아지면서 그곳에 나무를 심는 활동을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 염수 피해가 잦은 허우장이란 지역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코이카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외에도 그 해당 지역의 토지 침식으로 인해서 작년 말에 갑자기 이제 뭐 날씨가 맑은 날이었는데 아무런 일도 없었던 날에 갑자기 강변에 있는 토지들이 침식돼서 10채가 넘는 가구와 토지들이 침식되어서 사라져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시적인 일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코이카 사업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CSR 사업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후변화 사업을 현장에서 실행하고자 하고 있고요. 제가 기후변화 사업을 실행하거나 수행한 경험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본 사람으로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사업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메콩델타 쪽은 정말 심각한데 사실 열매 나눔이 하기에도 벅찰 정도로 정말 심각한 뉴스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우리 또 최근까지 역시 동남아에서 파견 생활을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시고 또 매주 뉴스레터 통해서 기후와 관련된 다양한 뉴스들을 접하고 계신 우리 현정우님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적인 사적 모임의 현정훈입니다. 일단 현재는 제가 공적인 사적 모임의 구성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지만 원래는 NGO 활동가로서 최근까지 캄보디아에 파견을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GO 소속 회계 파견자로서 이제 메콩강 유역 국가 마찬가지로 미얀마 캄보디아 현장에서 이제 농업이나 보건 분야 코이카 시민사회 협력 사업을 주로 진행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일단 직접적으로 리우마커에 마킹되는 사업을 진행해 본 경험은 없지만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심이 현장에서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이제 주류화 속도가 다소 좀 더디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기후위기 대응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적응을 위한 일부 액티비티가 포함된 사업을 수행해 본 경험은 있는데요. 이제 소규모 농부들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 농업 기술과 지식을 전파하는 농업 교육을 제공하고 그리고 해당 기술을 직접 적용해보는 시범농장 활동을 일부 컴포넌트로 진행을 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농업 부산물을 사용해서 친환경 비료와 농약을 만들고 이제 논밭에 실제로 적용해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 해당 활동을 토대로 좀 차기 사업을 위한 기획 조사와 사업 발굴까지는 진행을 해봤는데요. 근데 그 배경에는 이제 사업 종료를 위한 평가 과정에서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프로젝트가 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1단계 사업의 배경에도 이제 화학 비료 사용으로 인해서 이제 지력이 약해지고 우기에는 마을에 이제 홍수가 범람해서 잠기지만 건기에는 물을 이제 농지로 끌어오기까지 어려웠던 문제들이 모두 있긴 했었으나 이제 기후 렌즈를 통해서 이를 조망하느냐 혹은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 의식이 좀 달라진다는 점을 현장에서 많이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단계 사업만으로는 현재까지도 이제 빈번해지는 가뭄이나 홍수 그리고 병해충 등의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좀 지역 사회의 농업 체계가 구축되지는 않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농업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기후 얘기 하다 보면 농업 얘기 이제 빠질 수가 이제 없겠는데 역시 농업 얘기 해주실 수 있고 또 현재 필리핀에서 정말 재밌고 창의적인 활동을 또 하고 계신 우리 승우님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코너스톤 TNM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우승훈이라고 합니다. 코너스톤 TNM은 소셜 벤처고요. 이제 먹거리와 일자리에서 소외된 이들과 함께 이제 잘 살 수 있는 내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소셜 벤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코너스톤 TNM이 이 코이카 CTS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농산촌 지역 소농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친환경 식품 제조 솔루션 개발 사업에서 사업 기획과 모니터링 평가 그리고 구축한 솔루션이 그 지역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정과정 평가 도구 개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린워즈 대표님께서 정과정 평가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하는 거는 조금 더 굉장히 간소하고 현장에서 조금 더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네, 그 나름의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너스톤 TNM 활동 외에도 이제 다른 NGO 소속으로 이제 농촌 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 기후 대응, 기후 회복 탄력성 강화 이런 걸 위해서 뭐 혼농 임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작물 다양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계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활동에 참여한 경험도 있습니다. 코너스톤 TNM은 이제 현재 필리핀의 굉장히 시골 농촌 지역인 파라셀리라는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주 작물 중에 하나가 바나나예요. 근데 바나나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바나나가 조금만 시기가 지나도 금방 상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근데 거기가 워낙에 외진 지역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직접 시장에 그걸 갖다 팔지 못하고 중간 상인들을 통해서 팔게 되는데 이제 바나나는 빨리 상하고 직접 판매할 수단은 없다 보니까 그 중간 상인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서 바나나를 헐값에 팔게 되는 그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소득이 낮고 그리고 고리대에 늪에 빠지고 이런 문제를 겪다 보니까 코너스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가공할 수 있는 현장
그 바나나가 상하기 전에 이거를 말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가공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그 지역에 만들자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그린 바나나라는 것을 가루로 가공하는 설비를 현지에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 바나나는 글루텐 프리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루고요. 그래서 이것을 현지랑 한국에서 판매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가공하는 설비를 짓는다, 공장을 짓는다라고 생각할 때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저희가 소득을 증대한다는 목표도 있지만 그 지역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 아름다운 환경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리고 그 다른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런 걱정이 있었어 가지고 저희는 그 환경에 대한 영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전과정 평가라는 것을 이제 적용을 해 보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생산 설비에 들어가는 뭐 물, 전기, 바나나 같은 것들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고 과정별로 얼마나 투입이 되고 그 결과 어떤 바나나 그런 폐기물이 어떤 게 나오고 물은 얼마나 폐수가 얼마나 나오고 그리고 전력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줄여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CTS 사업으로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필리핀에서 그 앞에서 이제 발제해 주셨던 내용들을 이제 몸으로 직접 행동하고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좀 모여 계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조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뭐 오늘 발제에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창의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적용과 행동이 되겠죠. 근데 행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한계에 봉착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무자, 활동가들이 그린 ODA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지만 조금 어려워서 이런 점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또 고민들도 있고 한데 가장 먼저 좀 최근까지 파견 생활을 하고 계셨고 가장 풀뿌리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해 오신 우리 류누리 대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누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있어본 결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은 이미 기후변화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지 물어본다거나 하면 피해를 겪고 있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런 것에서 수요를 많이 발굴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역 정부가 그 정도의 온도에 다가오지 못한다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정부는 당연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을 먼저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일단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기후변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가령 뭐 토지 침식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 이곳에 나무를 좀 심어서 나무 제방을 만들어서 좀 해결해 보자라고 하면 일단 시멘트를 붓고 좀 해가지고 좀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싶어하지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해 볼까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멘트를 부으면 해결되면 참 좋겠지만 시멘트를 이렇게 부어놓고 거기에 공사를 하면 다른 류의 문제가 또 발생하거든요. 가령 뭐 하수구가 이제 역류하거나 하는 부가적인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역 주민들도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을 지역 정부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개발 NGO에서 일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건데 개발 NGO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기후변화 사업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NGO 기후변화 문제는 굉장히 크고 유기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개발 NGO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너네같이 작은 NGO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 지역에 너무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니까 기후변화 사업을 좀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지역 정부와 미팅을 해봤는데요. 사실상 문전박대 당한 거나 다름없이 넌 너무 작은 단위의 사업을 하면서 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대응이나 적응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일들도 당연히 있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알고 있는
NGO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가령 뭐 교육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기후변화 코드를 같이 넣는다면 얼마든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소득 증대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여기 있는 많은 활동가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후변화 문제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다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후변화를 하고 싶은 NGO가 괜찮은 아이디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제 재원을 배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의 신뢰를 얻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두 번째 문제는 개발 NGO 단위에서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더라도 그것을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메콩델타 지역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 하나인데, 이 지역은 그 기후 리스크 평가 같은 자료를 보면 주민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들어는 봤는데 어떤 행동이 없더라고요. 소통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없어요. 행동이 있는가 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조직화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를 않다 보니까 그 지역은 너무 심각해서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나올 정도인 건데, 시민 살고 있는 주민들이 관심이 없으면 이주를 할 때 결국은 당국에서 시키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봉착할 수도 있다. 노농사 짓던 사람들한테 산꼭대기 가서 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겠지만 주민들을 더 조직화하고 좀 더 까다롭게 굴도록 똑똑하게 만들고 조직화를 해서 기후 대응을 할 수 있는 좀 주도자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 누리님이 계시던 이 지역이더라고요. 메콩델타 지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들어봤고, 다음 또 우리 승우님 이야기도 들어보면 재밌겠습니다. 정가정 평가를 이렇게 고려하고 스타트업 씬에서 고려하고 실행까지 옮기는 곳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만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가정 평가를 저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환경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발견한 접근법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정가정 평가라는 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죠. 그 제품의 원자재가 어떻게 생산되는지부터 이것이 어떻게 폐기되는지까지를 추적해야 되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가정 평가인데,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그럼 그 인풋들을 어떻게 들어가는 인풋들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그리고 나오는 아웃풋들을 어떻게 측정하고 그것을 다시 탄소 이제 그 배출량으로 어떻게 환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어떤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장비를 도입함에 있어서 그 장비가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이런까지 다 고려하고 한다면 사실상 굉장히 이거 자체로도 큰 연구 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 그런 규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가정 평가를 이제 다른 분들이 하시는 분 사례들을 보고 이제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정가정 평가를 목적에 맞게 이제 범위를 잘 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셔서, 그렇다면 우리가 코너스톤이 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 저희는 이제 저희가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는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저희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안에서라도 어떤 게 인풋이 들어오고 어떤 아웃풋이 발생되고 있는지 그거를 추적하면서 우리가 생산 과정을 개선해 나가자라는 측면에서 ACA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가정 평가의 범위를 굉장히 단순화하고 좀 많이 간소화해서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봉착했을 때 제가 그린워즈를 알았다면 미리 콜라보를 했으면 문제가 많이 해결됐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또 좋은 파트너를 찾는 것도 네, 좋은 해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린 ODA 논의가 약간 순제로, 넷제로 같은 탄소 배출량 중심으로 가거나 아니면 탄소 배출권 거래 같은 이제 시장 중심적인 접근 이런 거에 좀 치중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환경은 사실 인권이나 젠더처럼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범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시장적 논의 아니면 그런 기술적 논의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 우리가 일하는 방식부터 환경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숫자로 증명해내야 되는, 지표로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범주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업은 물론 농촌개발 사업입니다만 이제 우리가 그런 친환경적인 활동을 한다, 우리도 그린 OD의 일환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할 때 부담이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들은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측정하고 있죠? 정말로 탄소를 저감했나요?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 안에서는 정말 저희 안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대외적으로 내보이기까지 그린워싱을 피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색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한 논의부터 좀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아까 우리 그리너즈에서 발제하셨던 것처럼 이게 스타트업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공고한 하이어라키가 있는 기존의 기관에서 이 실무자가 LCA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게 해주는 기관이 얼마나 있을까, 그 설득의 과정을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코너스톤은 그것을 과감하게 실행을 하고 계셔서 앞으로가 사실 더 궁금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볼까요? 우리 정우님 이야기 들어보면 좋겠는데, 뭐 미얀마도 그렇고 최근까지 캄보디아에서 보건 사업도 수행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녹색 ODA, 기후 대응에 대해서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요즘 사실 젊은 활동가들의 기본 소양인 것 같아요. 기후 감수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계속해서 함양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활동가의 입장에서 경험을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잘하고 싶었고 그러나 이런 한계도 있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정우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앞선 발표에 좀 이어서 1차적으로 기존 사업을 좀 마무리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조금 지역사회 기반의 기후변화 적응 사업으로 좀 발전을 시키고 싶었던 목표가 있었는데요. 근데 일단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 좀 이해관계자들의 낮은 관심이 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당시에 미얀마 중앙정부의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 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와 재해에 대한 농민의 탄력성, 보건성을 향상하는 것 자체가 일단 목표로 있기는 했었는데요. 근데 당시에 이제 국별협력 사업으로 진행되었었던 좀 유사 사업들이 이제 실패를 한 경험이 많다라는 것을 이유로 조금 사무소 내 농업 전문가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표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뭔가 대안에 대한 제안을 제시한다라기보다는 실패 경험이 너무 많다, 별로 이제 좋은 생각 같지 않다, 이 정도로 되게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사 사업의 경험을 통해서 좀 교훈을 얻는 건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이제 관리 역량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하지만, 일단 규모와 실행 주체 그리고 컴포넌트가 모두 다른 사업에 있어서 좀 분야가 유사하다라는 점으로 좀 동일한 평가를 받는 게 좀 당시에 기후변화 적응 사업이 좀 구체화되지 못했던 한계가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까지도 이제 기후 위기와 좀 연관이 있는 비저염성 질환 사업을 위해서 파견이 되었었는데, 또 특히나 이제 우리 사업 컴포넌트 내에선 사실 이제 기후 위기 대응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지역 내에서 좀 부족한 영양과 기후 재난으로 인한 식량 문제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간과되어 있다라는 피드백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혈압이나 이제 당뇨 같은 비저염성 질환은 이제 식량 문제나 뭐 빈곤 그리고 폭염과 같이 좀 기후 위기로 인해서 극심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근데 특히나 제가 파견됐었던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좀 인근 국가들에 비해서는 식량 안정성이 좀 높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근데 제가 파견돼 있는 기간에도 좀 예상보다 많았던 강우량 때문에 이제 논밭이 모두 이제 침수되는 일이 있었고, 또 특히 2013년에는 7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위로 인해서 이제 도심의 강이 좀 다 범람하는 좀 그런 기후 재난에서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자유로운 곳은 아닌데, 근데 이러한 문제 의식으로 보았을 때는 지역사회 중심의 이제 프로젝트를 기억함에 있어서 이제 기후 문제를 간과하기 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단일 윤누리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단일 시민사회 단체, 이제 NGO 단위에서 이제 질병을 통제하고 예방하고 식량 위기까지 이제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당연한 이제 한계점이 있기도 한데요. 근데 그렇다면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이해관계자와 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비전성 질환 예방과 관리는 이제 캄보디아 이제 CPS 내에서도 보건 데이터 관리와 질병 완화, 뭐 치료의 질 이 정도로 정말 단순하게 보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특히나 또 협력하는 관계보다는 이제 하나의 기관이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좀 경향이 아직까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내부의 경험에서는. 그래서 이 지점이 조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기후위기가 비전염성 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다라고 많이 언급은 하지만, 좀 물관리나 이제 보건위생 분야만큼이나 실제적으로 좀 대안으로 또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로서 한계가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동남아 지역이 대부분 기후 취약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를 지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지역이 침수로 인한 리스크가 매우 큰 지역이었다라고 하면 몇 년 안에 그 힘들게 만들어 온 인프라가 그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모든 개발협력 사업에서 기후 주류화, 환경 주류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은 이제 필수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발언을 조금 요청드릴 우리 은샘님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 주류화 같은 이야기를 M&E의 관점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다루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개인의 경험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께서 이제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실제 개발협력 현장, 개도국 현장에 대한 이야기요. 저희는 이제 컨설팅 기업이기 때문에 페이퍼워크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또 데이터를 측정하고 그걸 문서화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하는 이 ODA 사업의 기획과 M&E 과정에서 환경 주류화 관점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뭐 리우 마커 마킹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 환경적인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은 추진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정적인 환경 영향, 그다음에 기후 변화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저희 내부의 같은 팀원들과도 우리가 왜 실무에서 녹색 ODA를 잘하기 어려운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한 3가지 정도 측면으로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녹색 ODA 추진에 있어서 개인의 역량과 관심, 이해도와 지식에 좀 의존하고 있는 점이 녹색 ODA 추진에 좀 어려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ODA 사업의 재원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나오는데 이 재원 조달 기관에서 환경 관점을 적용한 사업 기회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저희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사업을 기획하고 성과 관리할 때 환경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뜻이지요. 또 산업에너지 분야의 경우에는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더 나아가 봐야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 여기에 기후변화와 환경까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컨설턴트들이 사업을 기획하거나 완료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관련된 분석 내용이나 재원 도출을 하면 오히려 그걸 이렇게 장애물처럼 여기는 담당자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요. 굳이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별로 관계자별로 이해도가 차이가 날 경우에 실제로 사업 자체에서 환경을 고려한 사업 기획이나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점이 하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투입 관점에서 사실 개발도상국 환경은 우리나라와 매우 달라서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ODA 사업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분야 기술 전문가가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면서 환경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환경적인 영향력을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한 전문가들은 많이 필요한 현실이고요. 또 전문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현장에서 개발도상국의 환경을 분석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실제 환경 분석이나 관련된 내용을 사업 기획과 M&E에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내부에서 가장 좀 의견이 많이 모여졌던 부분은 제가 벌써 10년째 컨설팅 업을 하고 있는데 이 컨설팅 업을 하면서 약간 느꼈던 어려움 중 하나가 우리나라 ODA가 받는 그 정치적 유행과 정책의 영향력입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녹색 ODA가 필요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필요했는데요. 우리나라 ODA가 5년 단위로 정권과 외교 정책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녹색, 그린 ODA 같은 것들은 약간 유행어 혹은 장식품처럼 따라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느 때에는 기획서상에 녹색 ODA를 꼭 넣어야만 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절대 넣으면 또 안 되는, 다 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또 위에서 요청을 받았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언제나 필요로 했던 녹색 ODA에 있어서 정권의 영향을 크게 받아가며 문서 작업을 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성과 관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큰 방해가 되고 어려움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또 그 시기가 된 것 같죠? 그래서 넣어줘야 되는.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가진 좀 고민에 대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아마
플로에 계신 분들도 현장 많이 다니시고 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본부에서도 이런 고민 많이 한 분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있을 것이고 또 나도 이런 고민 있어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또 우리 또 Q&A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 준비된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더 나은 녹색 ODA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점에 있어서 고민을 했고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각자마다 하는 일이나 또 현장이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각 네 분의 이야기를 듣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누리님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업이 이제 환경 주류화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결국은 모든 국제개발 사업이 결국에는 기후변화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기후변화 사업, 처음 기후변화 사업을 기획할 때 이제 어떻게 지표를 설정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우선으로 설정해야 될지 몰라서 많은 것들을 찾아봤는데 모두가 이야기하는 거는 탄소 배출이 우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헥타르의 일들을 했는지 이런 무슨 얼마나 많은 배출을 줄였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 당연하게도 개발 NGO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도 감히 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이제 수행에 들어가는 사업은 좀 기후변화 사업이지만 좀 특이한데요. 저희는 원래 소액 대출을 통해서 소득 증대를 했던 기관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사업에서도 첫 번째로는 염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염수의 이제 농도가 올라가면 마을 사람들에게 염수의 농도가 올라가니까 조심하세요와 라는 안내와 함께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지만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 기후변화로 인해서 너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에게 그분들의 삶의 공간이나 혹은 이미 이루어진 그런 생계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자금을 소액대출을 통해서 복구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 좀 결이 다르더라도 좀 특이해 보이더라도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기후변화 사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도 기후변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또 말씀하신 대로 ODA 자금이 주로 나오는 공공기관에서는 아직까지 환경 사업을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우선순위에 두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가 대세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에서 기후변화 사업하는 NGO는 흔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많은 곳에서 공공기관을 비롯한 기업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분들의 인식 개선으로 인해서 더 많은 NGO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관들에게 재원이 많이 분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개발 NGO 입장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또 M&E 전문가 또 컨설턴트의 입장을 또 역시 들어보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은샘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어려웠던 점을 이제 대입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경 주류화 관점을 적용하는 것을 개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제도와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ODA 사업 기획과 환류 과정에 환경 관점이 얼마나 적용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제 의무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누가 관심이 더 많다고 해서 적용하고 누가 관심이 좀 적고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누락하고 이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할 때 환경 분석해야 되는 환경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만들고 또 평가 환류 과정에서도 성과지표나 평가지표 개발 등을 통해서 관련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이 내용을 다음 프로젝트 기획에 계속 환류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기획과 평가에 대한 관심과 투입이 좀 더 늘어난다면 환경 분석을 위한 전문가 투입과 관련 재원도 계속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실제로 개발도상국에서 PCP를 그 수원 요청서를 보내올 때 환경 스크리닝 설문지라고 해서 개발도상국 정부 공무원들이 그 스크리닝 설문지를 작성해서 옵니다. 이 사업이 우리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 공무원들은 피상적인 현상에 의존해서 그 설문지를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환경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이 분석을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현장을 잘 알고 있는 현장에서의 환경 분석 전문가도 투입이 될 수 있어야 하겠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활동에서부터 예상되는 영향력들을 분석할 수 있는 국내 전문가들도 투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겠고요.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책 이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거야말로 저희가 더 나은 녹색 ODA를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ODA 사업 기획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가치가 떨어지고 당연히 무의미한 기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야말로 저희가 좀 정치적 유행에서 다시 돌아온 만큼 유행이 돌아왔는데, 요때야말로 이 유행을 이제 더 이상 유행으로 가져가지 않고 좀 더 일관성 있게 앞으로는 스테디하게 이 관점을 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른 관점에서 말씀해 주셔서 또 유의미한 발언이 됐다 싶고요. 다음 우리 정우님께 조금 요청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또 저희가 이제 뉴스레터를 지금 한 3년째 이제 매주 내고 있습니다. 그 국제개발협력 뉴스레터를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뉴스를 한 100개 정도, 국내 뉴스, 해외 뉴스, 개발협력 관련된 걸 100개 정도 모아서 10개를 추려서 내요. 해외 5개, 국내 5개 이렇게 추려서 낼 때가 있는데, 저희가 하다가 보면은 야, 우리 또 이번에 환경 앤 칩스 됐다. 하다가 보면 환경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어떤 사례, 정책, 뭐 흐름, 특히 국외 뉴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넣고 싶은데 채 넣진 못한 뉴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뉴스를 몇 년째 계속해서 매주 다루고 계신 우리 정우님의 이야기를 현지에서의 경험과 함께 또 뉴스레터 담당자로서 또 해주실 수 있는 예의가 있을 것 같으니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약간 앞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근데 일단은 저는 먼저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한 좀 현장 그리고 현지 친화적인 제도를 좀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단 김치앤칩스 뉴스레터를 좀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좀 검토하다 보면 굳이 이제 녹색 ODA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공여구의 역할에 대한 되게 많은 기사들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기후위기에 여태까지 공여해온 북반구 국가들이 좀 책임감 있게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전부 동의를 하는데, 사실 이런 안건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이제 절대적인 재원의 양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이제 북반구와 이제 남반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좀 점처럼 흩어져 있는 것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공여국은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현장 파트너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 현장에서 ODA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공여국 중심의 제도로 인해서 적재적소에 좀 필요한 곳에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양하게 현장의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나라 정부 원조기관에서 요구하는 행정 절차와 좀 소통, 보고 체계가 다소 불명확하고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한마디로 좀 일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특히 그렇다 보니 정부기관과 이제 민간 기업, 시민사회들을 좀 연결할 수 있는 유연하고 통합적인 시스템과 제도가 있다면 이 남반구와 북반구 간에 좀 흩어져 있는 점들을 이을 수 있는 이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반구 국가의 기후 위기 대응 목적을 훨씬 명확하게 할 때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좋은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조금 연결된 내용인데, 지역사회 기반의 좀 사업 발굴 기회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코이카 분야별 전략 내에서도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후행동을 확대하겠다라는 목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하지만 실제 지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는 특히 지역사회 단체들, COE들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마찬가지로 뉴스레터 김치앤칩스를 통해서 소개된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미 이제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자원으로서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후재난이 발생했을 시에 어떻게 이제 인도주의적 활동가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쉘터와 운송 그리고 독립적인 에너지 발전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분들이 이제 인도주의적 활동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 나오고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실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예시로는 지구환경기금 이제 GEF에서 소규모 그랜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제 혁신적인 좀 지역사회 활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기후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좀 효과적으로 현장 중심적인 원조를 가능케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제 이미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네트워크와 자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공여국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좋습니다. 듣다가 반가운 이야기는 사실 CO 지역사회 단체에 대한 이야기가 반갑습니다. 요건 이제 현지에 있는 NGO보다도 더 풀뿌리 레벨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서로 조직화를 이뤄내서 만들어진 자발적인 커뮤니티 단위에서의 오가나이제이션을 얘기를 하는데 NGO에서 주민들과 생길 수 있는 하이어라키도 이겨낼 수 있는 그보다 더욱 더 풀뿌리의 이제 강인한 힘으로 모여 있는 조직력으로 모여 있는 것이 CO라고 할 수 있겠는데 더 낮은 자리까지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장 풀뿌리까지 재원과 기술과 노력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승우님 경험도 많으시고 또 비판적인 시각을 또 갖고 계시고 시각도 넓으시기 때문에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앞에 토론자분들이 대부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요. 일단 저도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일단 주류화 뭔가 그린 ODA라고 막 카테고리를 이제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춰서 또 주류화하려는 노력도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이제 간이로 하긴 했지만 정과정 평가를 하게 되면서 좋았던 게 사업을 참여하는 모두가 우리 이제 그 우리 사업으로 구축된 그 설비에서 어떤 것들을 쓰고 어떤 것들을 소비하고 어떤 것들을 배출해 내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양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두 함께 고민하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는 NGO 활동가들도 출장 가고 할 때 비행기를 타고 가면 탄소 배출량이 굉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울 사무실에서도 아니면 이제 본부 사무실에서도 배출하고 있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그런 식으로 주류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좀 더 담론의 차원에서 보자면 ODA뿐만이 아니라 국내 뭐 그린 뉴딜이라든지 녹색 성장이라든지 그런 녹색 담론들이 굉장히 어떤 경제 성장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삶의 질을 중심에 두고 약간은 기술 중심적이고 시장 중심적인 그런 의미의 녹색 그런 의미의 혁신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기존의 녹색 ODA 관련해서 뭐 연구도 많고 정책 논의도 많이 있지만 이게 북반구 국가들의 사례, 소위 말하는 선진국 국가들이 주도하는 그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런 국가의 사례들이 좋다라고 상정을 하고 논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정작 이제 기후 위기에서 가장 최전선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 남반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분들 중에서도 뭐 노동자, 뭐 선주민, 여성, 이주민, 뭐 소농 이런 취약계층의 관점은 굉장히 많이 소외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반구와 북반구가 만나서 협력하는 공간이 국제개발협력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국제개발협력에서 방점을 개발이 아니라 협력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탄소 배출이나 일자리 같은 숫자 중심 정책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좀 더 넓게 가서 남반구와 북반구의 기후 불평등처럼 국경을 넘는 기후 위기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 국제개발 협력은 마치 그 다른 데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 정의 운동이나 뭐 그런 정의로운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하면서 기술 혁신도 같이 가지만 시장적인 해결책 모색도 같이 가지만 그런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기후 정의나 정의로운 전환 이런 것들 과 상호 교류를 하면서 조금 발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녹색이 어떤 녹색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윤일희 선생님도 그렇고 그 정부와 주민들 사이의 시차라든지 아니면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주로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주는 주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발전과 그리고 더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발전과 녹색은 분명히 다를 거기 때문에 국제개발 현장은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녹색 ODA 나아가서 뭐라고 할까요? 녹색 국제개발 협력으로 네, 좀 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예전에 읽었던 그 기사가 하나 생각나는데 그 스콥 3 아까 그 비행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데벡스에서 나왔는데 개발협력 활동에서 어디서 가장 탄소 배출이 많을까라고 했는데 한 70%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물건 보낼 때더라고요. 그래서 물건 보내는 것도 좀 일원화해서 한 번에 보내라. 그런 제안도 있었고 또 2번 출장 갈 거 한 번만 가라. 뭐 이런 뉴스가 데벡스에서 나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가 준비된 질문과 이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질문을 조금 플로우에서 받으면서 한 2개 정도 시간상 2개 정도 받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질문 있으신 분들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저렇게 눈치를 보다가 손을 드시죠? 네, 마이크 저쪽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에서 국제농업개발협력 전공으로 공부 중인 서진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토론해 주신 분들과 이제 발표해 주신 분들께 너무 잘 들었다라는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질문 겸 제가 느꼈던 약간 소감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그 녹색 ODA도 이제 녹색 ODA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얘기를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녹색 ODA가 환경을 보존하면서 발전을 계속하는 것이 목적인가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목적인가라는 약간 그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방점이 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측면에서 저희가 그렇다면 이제 기후 변화에 적응했다라는 결과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좀 같이 하고 싶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기후변화에 적응했다 아니면 기후변화에 대응했다라고 저희가 사업을 만들거나 기획을 할 때나 평가를 할 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준에 대한 얘기가 좀 부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일례로 이제 저도 이제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제 NGO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라는 타이틀을 걸고 사업을 만들어서 이제 사업이 됐는데요. 항상 제가 PDM 상의 임팩트 지표를 설정하게끔 저희 요구를 받잖아요. 그 임팩트 정의가 무엇인지를 떠나가지고 저희는 이제 기후변화 대응력이 강화됐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요구를 이제 지표로 설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는데 저희는 농촌개발 사업이었는데 생산성 증대나 소득 증대만으로는 기후변화 대응력이 강화했다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득을 했던 거는 보고서로 대체를 하겠다. 종합적으로 그 기후변화 대응력을 측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합해서 여기에 대한 숫자를 우리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설득을 하면서 넘어갔었는데 이 설득을 매번 기후변화 사업을 기획할 때마다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피곤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기준점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에 적응했다 아니면 기후변화에 대응했다라는 그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목을 해드리기 좀 그렇고요. 혹시 저의 생각에 뭐 공감하시거나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가에 대한 또 질문이신 것 같아서 또 평가를 주로 하시는 우리 은쌤님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한테 올 질문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빠르게 뭔가 자료를 찾을 수 있을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속 시원한 답은 아닐 수 있겠는데 저도 참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모니터링 및 평가팀장 맡고 이렇게 말하면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기후변화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여했는가 우리 프로젝트를 통해 그걸 측정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환경 주류화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도대체 우리의 활동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분명히 측정해서 보여주는 것이 당연히 모두에게 이해도 되고 납득도 되고 합리적인 모습일 텐데 실제로 그걸 측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환경은 많은 곳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의 영향만으로 환경이 좀 좋아졌다, 기후변화 위기를 대응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ODA 중에서도 주류화 관점이 아니라 이제 기후 특정적인 사업, 기후변화 위기에 특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업들은 조금 더 배출가스 개수를 활용해서 온실가스 배출 개수를 활용해서 실제로 얼마나 저감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대규모의 산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NGO에서 하는 어떤 사업들이나 적응 사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실제로 적응 사업에 있어서는 뭐 재난에서 영향을 받는 주민의 숫자라던가 이런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영양 지표를 사용할 때는 되도록이면 SDG 지표를 최대한 연결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어느 정도 지표를 측정하는 방법론이 나와 있고 또 우리가 다 같이 달성하기로 합의한 SDG 목표와 연결지어서 영양 지표를 잡아가는 그런 구조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속 시원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저도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계속 그 기후변화 지표나 녹색 ODA 주류화에 대한 지표 연구를 내부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희의 역할을 잘해 나갈 수 있을까? 또 우리의 활동을 어떻게 하면 숫자로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저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그 경험으로 잠깐 조금 이어가 보면 그 국내 같은 경우도 뭐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시 차원에서 이제 마련을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에 뭐 기후 리스크 평가를 미리 하는 거죠. 그러면 동 단위로 쪼개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폭염이다. 그러면은 폭염과 관련해서 동별로 어디가 가장 취약할지 그리고 지구의 온도가 몇 도 올랐을 때 얼마나 더 취약해질지까지를 이제 시나리오를 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근거가 돼서 우리가 이것에 대응하기 위한 뭐 폭염 쉼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건널목에 텐트 같은 거 치지 않습니까? 가림막 같은 거 그런 걸 칠 때 그런 사업을 할 때 근거 자료로서 A동, B동, C동이 있는데 A동이 가장 폭염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다. 그러면 A동에다가 그 대응 활동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가 더 심각하니까 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도 할 수 있고 이후에도 한 번 더 기후 리스크 평가하면서 이제 그 또 측정해 볼 수 있으니까 기존에 사전에 좀 그런 평가가 베이스라인 단계에서 이루어지면은 개발협력 현장에서도 좋을 텐데 사실 그런 자료를 우리가 하기도 조금 어렵고 현지에도 있는 경우가 조금 드물어서 지금의 우리의 녹색 ODA의 단계에서는 사실 그 기후 리스크 평가라도 잘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물꼬를 트는 또 좋은 모범 사례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또 시간상 한 가지 더 그 질문을 받으면 좋을 텐데요. 혹시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 위민 브릿지 두런두런의 황희아라고 합니다. 5분의 토론 덕분에 많이 알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코너스톤의 우승호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코너스톤에 제가 2020년에 코이카 리턴 프로젝트로 처음 접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코너스톤이 필리핀 그린 바나나로 만든 밀가루를 한국에서만 판매하는 척도를 개척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CTS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셔서요. 혹시 코너스톤을 처음 만들 때 이 CTS 사업까지 계획을 하셨던 건지 그리고 지금 그린 바나나로 만든 밀가루도 현재 한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코너스톤은 약간 객원 멤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컨설턴트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래도 설명을 드리자면 CTS 사업을 뭐 처음부터 계획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CTS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린 바나나 가루 CTS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는 그 전까지는 그린 바나나 가루를 이제 OEM 방식으로 생산을 하던 것을 그 지역 사회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처랑 관련해서는 네이버 스토어에 코너스톤 TNM을 검색하시면 지금 현재 밀가루 그린 바나나
만든 가루를 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지에서도 이 그린 바나나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지금 저희가 그린 바나나를 시범 생산할 때마다 이제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 참여자분들한테 나눠 드려서 그것을 각자 집에서 밀가루 쓰듯이 한번 밀가루 쓰는 곳에 이걸 한번 써봅시다라고 해서 이제 직접 현지에서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현지에서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네. 네, 영업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코너손의 1호 영업사원께서 열심히 또 하시네요. 네,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면 혹시 네 분 중에 아직 좀 못다한 말씀 있으시다 한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고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끝나고 따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이런 토론 자리를 만들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특히 탄소 문명에서 이제 생태 문명으로 넘어가야 하는 되게 중요한 시기가 이미 됐었죠. 그런데 너무나 지연되고 있음에 대해서 개탄스러움을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의 녹색 ODA에서에도 우리의 이 전환이 속도가 느리다 보니 충분히 개도국 현장에서도 발현되지 못하는 것도 매우 아쉽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활동가들로서는 기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린 속도에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나눈다라고 하면 보통 탄소 배출권 얘기가 나오죠. 그 기존의 시장 질서를 좀 벗어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하지 못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시간상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합니다만 조만간 이런 주제로 다시 한번 젊은 활동가들이 모여서 진정한 녹색 ODA에 대한 이야기 앞서 나왔던 것처럼 그 녹색이 그럼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이냐 에 대해서부터 같이 정의도 해보고 대화 나누는 시간 또 한번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